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사랑스러운 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 초보 아빠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아이를 언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다 저희 장인어른 때문인데요. 장인어른으로 인해 울기도 웃기도 한 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후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연애를 하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몇 년의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기에 누구보다 직장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돈 걱정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대학 생활도 나름 즐기면서 다녔고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할 때에도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드린 거라곤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드린 것이 다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는 반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단지를 돌리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대학교도 학비를 벌어가며 겨우 졸업해서 마음에 늘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오히려 처갓집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주고 결혼을 했어요. 그만큼 아내는 아껴 쓰고 모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저희 장인어른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금과 유류대 등등 들어온 돈에서 나갈 돈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장인어른은 늘 같은 금액만 보내주셨고, 장모님은 나이가 드셔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자란 아내 역시 고생하는 장모님이 안타까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껴 쓰고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좋은 뜻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처갓집에 전해주고 왔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얼마 못 가 장인어른은 그 돈을 홀라당 다 날려버리셨어요. 장인어른은 매달 장모님에게 보내주는 월급만 생각하실 뿐 나가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씀씀이가 컸었어요. 장인어른은 가족들에게는 무신경하시면서 밖으로는 호인이셨어요.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아예 없으셨고 그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도와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셨다니 장모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셨을 거예요. 아내가 고생하면서 열심히 모은 그 돈도 장인어른이 지인들에게 딸 자랑을 하면서 한턱 쏘고 또 쏘고, 그것도 모자라 친한 후배의 앓는 소리에 돈을 빌려주고는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은 허공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것을 말하는 장모님도 장모님이시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속상해 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펑펑 쓰는 장인어른 때문에 처갓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내는 결혼 후에도 처갓집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처갓집에만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미안했던지 시댁에도 똑같이 생활비를 보내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처갓집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집은 그래도 여유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 생활비를 보내드리기엔 저희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처갓집은 변함이 없었고 중간중간 목돈 들어갈 일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기에 받아들였지만 가면 갈수록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신데? 아버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해드리자고? 그럼 어떡해요? 일을 하시려면 수리해야 하는데. 아니, 장인어른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사신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런 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나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아니, 결혼해서 지금 동안 생활비 드린 걸로 뭐 하신대? 아니, 저번에는 음주운전해서 벌금이랑 합의금도 내드렸잖아. 우리도 곧 아기를 가질 텐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번에만 도와줘요. 당신이 자꾸 해결해 드리니까 장인어른이 변하지 않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안 해드리면 되잖아. 내 부모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됐어요. 그만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돼? 그럼 뭐 어떻게 하자고요? 아내는 말을 하는 도중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매번 대화를 하려고 하면 끝은 이랬어요. 우리 일로 아닌 처갓집 일로 자주 다투게 되자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괜히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아내는 처갓집에 돈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여유로우면 아무 생각 없이 해드리겠지만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는 것인데 우리보다는 처갓집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에게 섭섭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장인어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장모님은 저희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장인어른의 말 한마디였거든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맞이한 명절 때 저희는 본가에 먼저 갔어요. 차례를 지내는 저희 집은 그 전날 가족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만들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아내와 짐을 챙겨서 본가로 갔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음식 장만을 하셨는지 한지가 깔려있는 속구리에는 여러 가지 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는 나물들도 벌써 다 끝내시고는 저희와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는 어머니를 도와주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차니 배에서 꼬르륵 요동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징어 튀김 하나를 들고 먹으며 언제 다 되냐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다 됐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저는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또 한 그릇을 더 먹었어요. 그날따라 어찌나 밥이 맛있던지 꿀맛 같았어요. 저녁을 다 먹은 아버지와 저는 거실로 먼저 나오고 어머니와 아내가 과일과 차를 거실로 내오셨어요. 명절 때마다 나오는 나홀로 집에를 한창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매년 보는 거지만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았고 어떤 장면인지를 알고 봐도 재밌었어요. 깔깔거리며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도 곧 있으면 결혼한 지 2년 되어 가지? 아직 아무 소식 없어? 무슨 소식이요? 무슨 소식은 아기 말이야. 아직 없어요. 요새 일부러 아기 안 갖는 젊은 부부들도 많다는데 혹시 너희도 그런 거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아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남들은 신혼여행을 가서도 만든다는데. 때가 되면 생기겠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래, 이왕 낳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 그게 산모한테도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우리는 빨리 손주 안아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나는 젊고 예쁜 할머니가 될 테니 두고 봐라. 저희 부모님은 빨리 손주가 생기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역시도 아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생기지 않아서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마음이 쓰일까봐 티를 낼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어요.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은 저희는 어머니가 사돈댁에 드리라며 챙겨주신 빨간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들고 처갓집으로 갔어요. 장모님은 명절 다음 날부터 일을 하셔서 피곤하고 힘드실 만한데도 저희가 온다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장만해 놓으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인어른은 전화통화를 잠깐 하시더니 동네 마을회관에서 친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고 있다며 일어나셨어요. 장모님은 사위도 와 있는데 명절에 거기를 왜 나갔냐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없냐고 나무랐지만 장인어른은 금방 다녀온다며 나가셨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기가 민망하셨는지 장인어른의 욕을 하면서 멋쩍어 하셨고 아내도 저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괜찮다며 주신 음식을 다 먹고는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참 깊은 잠에 빠져든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장인어른이 술을 거하게 드셨는지 비틀비틀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을 부축하며 조용히 하라고 입을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비틀대는 장인어른을 힘겹게 부축하고 있는 장모님 대신 장인어른의 한쪽 팔을 제 어깨 위로 올렸어요. 저를 보신 장인어른은 노래를 멈추시고는 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우리 사위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며 자기와 한 잔 더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은 그만하라며 사위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며 등짝을 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장인어른과 함께 술을 한 잔 더 했고 밤새 장인어른의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듣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점심때가 돼서야 일어난 저는 해장국을 먹으러 나가자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식당으로 따라 나섰어요. 뜨끈한 맑은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시원해지고 싹 풀리는 듯 했어요. 장인어른은 식당에 오고 가는 손님들마다 인사를 나누시고는 저를 사위라고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어찌나 아는 사람들이 많던지 먹는 내내 인사를 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지리탕을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 장인어른이 제게 말을 꺼냈어요. 자네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나? 네? 아니 내가 다음 날에 친구들이랑 게이에서 제주도에 놀러 가는데 말이야.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럼 나온 김에 제가 한 벌 사드릴게요. 아니 옷도 옷이고. 그럼 아무리 갯돈으로 간다고 해도 빈손으로 갈 수가 있나? 남들 사고 있을 때 나 혼자 할 일 없이 어슬렁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돌아올 때 자네 장모 선물도 사오는 게 낫지 않겠나? 용돈이 필요하세요? 그래. 바로 알아들으니 이렇게 편하네. 자네 장모한테 이야기해봤자 또 잔소리만 늘어놓을 테고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응? 제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건 걱정 마. 내가 자네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보내놓을 테니까. 네. 다 먹었으면 일어나 볼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시려고 따로 불러내신 것 같았어요. 화물차 수리 비용으로 해드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행 경비까지 말씀을 하시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짐을 챙겨놓은 아내와 함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내내 제 얼굴이 어둡다는 것을 느낀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계좌로 용돈을 이체시켜드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언제까지 장인어른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야 하나 속이 답답했어요. 아이가 없을 때 부지런히 모아도 모자랄 판에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니 속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니 아끼고 모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출근을 했고 저는 하루를 더 쉬었어요. 저희 회사는 빨간 날 하루 뒤까지 쉬는 회사였거든요. 아내가 출근하고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출근할 때 늘 들고 가는 가방 대신 다른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사원증을 안 가져왔다며 회사에 가져다 달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아내가 말한 가방을 찾아서 그 안에서 사원증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원증을 꺼내는데 그 앞에 작고 납작한 네모난 상자를 발견했어요. 저는 뭔지 몰라 꺼내보았고 통에 적혀 있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것은 피임약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아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그동안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니 저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약을 바짓주머니에 넣고는 아내의 회사로 가서 아내에게 사원증을 전해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피임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퇴근을 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을 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명절 내내 기름진 음식만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린다며 매콤한 오징어 두루치기를 사왔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저녁은 나중에 먹자고 말하며 잠시 소파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저의 말에 어리둥절한 아내는 소파에 와서 앉았어요. 당신은 우리 아기 빨리 갖고 싶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명절에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도 빨리 갖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아기는 삼신할머니가 알아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곧 생기겠죠. 우리 결혼한 지도 2년이 됐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부터 해보자. 굳이? 아직 3년이 넘은 것도 5년이 넘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우리 아기 빨리 안 갖고 싶어? 나도 빨리 갖고 싶죠.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정말 원하는 거 맞아? 그럼 말이라고요? 나도 하루빨리 우리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게 뭐예요?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가증스럽게 아이를 너무나 원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던 피임약을 꺼내서 침대 위로 던졌어요. 아내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기가 갖고 싶은 여자가 피임약을 먹어? 언제부터야? 결혼하고 나서 쭉 먹었었니? 그게 미안해요. 내가 아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랬다는 소리야? 그래 놓고선 우리 닮은 아기를 빨리 갖고 싶다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지금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너랑 나랑 둘이 버는데 뭐가 안 된다는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요. 아기 가지면 회사도 당분간 못 다닐 테고 친정에서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친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가지려고 그랬었어요. 뭐?
그럼 지금 처갓집 때문에 피임약을 먹었다는 소리야? 미안해요. 난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속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 나는 내 아이까지 포기해가면서 처갓집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도와줄 생각하지 마. 결혼을 했으면 내 가정이 우선이지. 이럴 거면 왜 결혼했니? 그 약 당장 갖다 버려. 우리 아기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처갓집 때문이라면 절대로 안 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친정을 도와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처갓집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장인어른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며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장인어른이 저렇게 된 데에는 아내의 잘못도 컸다고 생각해요. 매번 일을 해결해 주니 장인어른도 아내를 믿고 나 몰라라 하는 거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저라도 중간에서 이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양쪽 집안 모두 다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확 덮쳤어요. 속이 너무 갑갑했던 저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서먹해진 상태로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려는데 몇 번을 키를 돌려도 걸릴랑 말랑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기사 총각대 운전면허증을 따고 첫 차로 중고차로 샀던 것을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 굴러가는 것조차도 신기할 차였거든요. 잔고장은 많이 났지만 차를 바꿀 형편이 안 되었기에 나름 잘 타고 다녔었는데 이 녀석이 게다가 성질이 난 제 속을 더 성질나게 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고 지각을 할 것 같은 마음에 차를 두고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어요. 저희 회사는 공단 안에 있어서 버스가 없어서 통근 차량을 놓치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차 때문에 시달렸던 저는 휴게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퇴근을 하면서 집에 잠시 들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오늘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그 똥차 지금까지 타고 다닌 것만으로도 용하다며 이제 그만 타고 다른 차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차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심 걱정이 됐다며 이참에 튼튼한 차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한가요. 저는 고쳐보고 정 안 되면 새로 바꾸던지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정비소로 갔어요. 정비소에서도 연식이 오래돼서 고장이 많은 거라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며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를 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어요. 부품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에 저는 차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면 뭐하나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었고 힘이 쫙쫙 빠졌어요.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부모님은 일찍 퇴근한 아내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어서 와보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은 팜플렛을 보여주시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드렸었던 생활비를 지금까지 모으고 계셨다며 거기에 본인들이 조금 더 보탰다며 통장을 주셨어요. 그 돈으로 이참에 차를 바꾸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수리하면 더 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곧 있으면 아이도 생길 텐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참에 바꾸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히 저희 부모님 때문에 아내가 의기소침할까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상의를 했고 아내는 선뜻 받지 못하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감사하게 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사주신 외제차를 받았고 정비소에 맡겨둔 아주 오래된 제 차는 폐차시키기로 했어요. 확실히 승차감도 좋고 묵직한 것이 왜 사람들이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이 차가 뻗을 때까지 잘 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장인어른 생신을 맞이해서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저는 얼토당토 안 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내는 처갓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정식집에 예약을 했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정식집에 먼저 도착한 저희는 예약한 방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곧이어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준비한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장인어른은 친구들과 갔었던 제주도 여행을 이야기하시며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 사오신 거라며 스카프를 메고 오셔서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처갓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해 놓은 차를 타려는데 장인어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셨어요. 자네, 이 차 뭔가? 아, 제 차예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이거 외제차 맞지? 네,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부모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아유, 그래? 나도 평생 못 타본 차를 집까지 내가 몰아봐도 되겠나? 네? 네, 그러세요. 장모님과 아내가 옆에서 말렸지만 장인어른은 막무가내였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차 키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차를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차에 탔고 이것저것 작동해 보시더니 장모님에게 사위와 같이 오라며 혼자 타시고는 먼저 떠나셨어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받은 차키로 차문을 열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장모님과 아내는 저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먼 거리도 아니고 잠깐 타시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보다 먼저 출발하신 장인어른은 저희가 도착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도착을 하셨어요. 오시면서 어디에 들리셨는지 다들 차를 보며 한마디씩 하더라며 기분이 좋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역시 차가 튼튼하고 쌩쌩 잘 나간다며 자신도 저런 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며 장모님이 준비하신 과일을 먹으셨어요. 과일을 먹다 보니 시간이 한참이 지났다는 걸 안 저희는 그만 올라가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장인어른에게 차키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말했어요. 어디서 감히 나보다 비싼 차를 타? 네? 자네 차는 당분간 내가 타고 다닐 테니 자네는 내 차를 끌고 가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장인이 좀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차를 바꾸자고 그러시니 드리는 말씀이죠. 자네는 아직 젊어서 사고 나도 금방 나을 거야. 저런 차는 나같이 힘없고 늙은 사람들이 타야 사고가 나도 안전하지.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싫다는 소린 건가? 자네는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야?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아니라면 됐네. 당분간은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 조심해서 올라가고. 장인어른은 저와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으시고 제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나가버리셨어요.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서로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저 양반이 노망이 났는지 왜 그러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오늘은 우선 올라가고 들어오는 대로 차키를 뺏어 놓을 테니까 이번 주말에 내려오라고는 미안해 하셨어요. 장인어른의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이 열심히 버셔서 자식을 위해서 사주신 차를 제 동의도 없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가시다니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내는 옆에서 연신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저는 아내의 미안하다는 소리도 이제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를 한 캔 꺼내서 들이켰어요. 일주일 뒤에는 제 차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저는 아내로부터 장인어른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놀란 마음에 저희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입원실에 누워있는 장인어른을 보았어요. 차가 폐차를 할 만큼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더니 그 차가 정말 튼튼하긴 튼튼한가 보다라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차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화가 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이해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떠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자네,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인가? 장인어른,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가? 제 차를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서는 폐차를 만들어 놓고선 저한테 미안하시지도 않으세요? 자네는 지금 내가 사고로 누워있는데 그 차가 중요하단 소린가? 그 차 제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주신 차예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쩌겠나?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차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장인어른,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지도 않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나를 훈계하려 하는 거야? 정도껏 하셔야죠. 저 사람도 형편 어려운 친정 도와주느라 등골이 빠진다고요. 장인어른이 사고 치신 거 해결하느라 고생만 하시는 장모님은 안 보이세요?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네. 이 나이에 나만큼 벌어다 주는 사람이 어딨어? 호강에 겨워서는. 장인어른! 됐네! 이런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오지 말게. 내가 그놈의 차보다도 못한 존재구만. 차가 폐차될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어. 아무리 차가 중요해도 그렇지 장인이 사고로 이만큼 다친 거에 감사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여기 와서 장인한테 훈계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사위냐? 사위야! 저는 장인어른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역시 장인어른의 태도에 화가 났고 그동안 자신이 해결해줬던 것들을 후회를 한다며 장인어른에게 퍼부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저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아내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참고 있었다가 이번 일로 저처럼 터진 모양이에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아내는 계속해서 서럽게 울었어요. 화가 났던 저는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폐차장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차 안에 있던 짐을 가지러 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제 물건들을 정리를 하다가 낯선 물건을 봤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빛바랜 장부였어요. 저는 장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통장과 도장을 발견했어요. 누구 건진 몰랐던 저는 통장을 열어보고서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장인어른이 그동안 일을 하면서 쓴 장부였어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적으셔서 벌써 몇십 년이 된 듯 했어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돌려줄 생각에 따로 빼놓았어요.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던 저는 장인어른의 장부를 찬찬히 보게 되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화물차 운전을 하시면서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몇백씩 따로 가지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그저 장인어른이 주시는 돈이 다인 줄 알고 식당에서 허리가 끊길 듯이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었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어 잔고를 확인했고 저는 억소리 나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저는 장부와 통장을 들고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실에는 장인어른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신 장인어른은 텔레비전을 끄고는 반대로 누워서 저를 아는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장인어른에게 저는 드릴 것이 있어서 왔다고 말을 했고, 장인어른은 몸을 다시 돌렸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장부와 통장을 꺼내어 드렸어요. 그것을 본 장인어른은 불이 나게 이불 속으로 감추며 당황해 하셨어요. 이게 왜 자네한테 있어? 배차장에 있던 차에서 가져왔어요. 혹시 펼쳐봤나? 네. 왜 남의 걸 함부로 봐? 그걸 왜 제 차에 두셨어요, 그럼? 그거야 내가 한동안 그 차를 타고 다녔으니 화물차에 둘 수 있어야지. 그동안 다른 식구들이 고생하고 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건 내가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이야. 장인어른 때문에 고생한 다른 식구들을 보면서도 그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안 줬어? 그동안 큰일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내리사랑이라는데 부모가 자식한테는 해주실 수는 없는 거였어요?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이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나? 아니요. 그럼 못 본 걸로 하게. 비밀로 하란 말이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뭐야? 내가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은 장모님, 아내 때문에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그때 마침 장모님과 아내가 외출을 했다가 웃으면서 병실로 들어왔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질렀지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말을 전해들은 장모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장모님은 지금까지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며 바닥을 치시며 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가족보다 더 좋은 돈이랑 같이 살라며 그 길로 병원을 나가셔서는 병원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아내 역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내 부모이기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렸었는데 장인어른이 저렇게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죽든 살든 나 몰라라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며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아내를 뒤따라 나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토닥여줬어요.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된다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충격이 큰데 아내는 얼마나 더 클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내를 안아줬어요. 며칠이 지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장인어른은 저에게 시시때때 전화를 하셨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자신의 전화조차를 받지 않았는데 저는 받았거든요. 장인어른은 곧 있으면 퇴원을 한다며 장모님과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장인어른의 말을 전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도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퇴원한 장인어른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노발대발 화를 냈고 그 불똥이 저에게까지 튀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에게 진정을 하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속인 건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내 생각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핑계댈 것 같으면 입도 뻥끗하지 마요. 아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도 돈 버는 재미 좀 느껴보려고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 됐어요.
누가 들으면 당신 혼자 세 식구 먹여 살린 줄 알겠네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당신이 매달 던져준 그 돈으로 빠듯해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에 습진이 없어질 틈이 없도록 설거지한 나는요. 나는 그래 당신이랑 결혼해서 그렇다 쳐요. 얘네들은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한 얘네들은 무슨 죄예요? 난 당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죄를 해도 안 되겠어?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건가? 당신이 그동안 가족들 몰래 모아온 그 돈 모조리 나한테 다 넘겨요. 뭐?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모조리 다. 너무하다고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그 돈 다 줄 수 없음. 깨끗하게 갈라섭시다.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아이, 이 나이에 가족들 버리고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어. 자, 여기. 장인어른도 저희 집에 오시면서 장모님에게 다 넘겨줄 생각을 하고 오신 듯 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받은 통장을 다시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내는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 장모님은 지금까지 받은 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며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하시고는 장인어른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 상의 끝에 차 살 돈을 빼고는 처갓집에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이 돈을 다 받으면 지금까지 아내가 자식으로서 좋은 의미로 도와드린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그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고생해서 버신 것이니 두 분이 쓰시라고 돌려드렸어요. 장인어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그 뒤로는 받은 월급 그대로 장모님에게 전해주었고 지인들보다는 가족들에게 신경을 더 쓰시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처갓집 때문에 잠시 미뤘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 가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양가 어른들도 모두 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요. 장모님은 그동안 못해준 것이 마음에 늘 걸리셨는지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아내에게 아이는 자신이 돌봐줄 테니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장인어른 때문이었고 또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인어른 때문이라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 저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지만 곧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